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벅차올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자주 들으시던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며 정말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저 역시도 그리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었구나 싶어 이 글을 통해 저의 인생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감사함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그 감사함이 자양분이 되어 오늘날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6살 되던 해 끊임없이 다투던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하셨기에 저를 키우실 여력이 없었고 어머니는 다른 가정을 꾸리시며 저를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품어주신 분이 바로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제가 7살 되던 해 어머니 손에 이끌려 할머니 집 앞에서 울고 있던 그 순간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할머니랑 살아라. 아버지가 너를 챙기겠지. 너희 성씨들은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보지 말자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를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사실 그 전까지 할머니와 교류도 없었고 아버지와도 자주 만나지 못해 할머니 댁은 그저 낯설기만 한 곳이었습니다. 돌아서는 엄마를 잡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을 때 할머니께서 나와 들어가자, 배고프지? 라며 저를 집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따라가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억지로 먹고 문 앞에서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결에 할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너랑 나랑 같이 살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 한켠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양치하고 세수를 마치고 나오니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시며 많이 먹어. 그래야 키가 크지. 왜 이렇게 말랐어? 라며 제 앞으로 밥상을 밀어주셨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 할머니께서 벌어오시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일하시는 집에서 가져오시는 반찬 덕분에 끼니를 걱정할 일은 없었지만 유치원에 가거나 학원에 다닐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일하시는 집에서 아이들이 버린 옷을 가져와 저에게 입히셨는데 새 옷을 사 입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돌보시느라 늦게까지 일하실 수 없었던 것도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쌀이 떨어질까봐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군것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저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파스가 늘어가는 걸 보며 저는 할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을 나가시면 저는 집에 혼자 남아 TV를 보거나 할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가져오신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은 버리거나 내놓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 비록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시간을 보낼 일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홀로 작은 방에 남아 할머니를 기다리던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너무 안타까워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직도 그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비록 할머니는 부지런히 일하셨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형편을 원망해 본 적은 없지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할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연락조차 하지 않으셨기에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고 반대로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제 곁에 늘 있어 주신 분은 할머니뿐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친구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저 역시 그저 주어진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 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수업은 거의 졸다시피 보냈고 다른 친구들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오후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친구들과의 관계에는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성적은 당연히 엉망이었고 졸업장을 겨우 손에 넣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을 모으는데 열중했습니다. 할머니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고 작은 가게를 차려서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날이 빨리 올수록 할머니가 일에서 벗어날 날도 가까워진다고 생각했기에 그 목표를 위해 더욱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정규직 자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고 결국 백화점의 주차 요원 자리를 구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일이 끝나면 호프집에서 서빙도 병행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보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정도 그렇게 지냈고 할머니께 생활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월세라도 조금 보탤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법이더군요. 할머니께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고 그로 인해 고관절에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 할머니께서 온몸이 퉁퉁 부어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로 약 600만 원이 들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한동안 누워 지내셔야 했기에 생활비는 전적으로 제가 벌어야 했고 더 이상 돈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건강이었기에 저는 열심히 일하며 할머니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의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드셔서 결국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식사도 제가 아침에 차려놓고 출근을 하면 그제야 드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활을 위해 운동이 필수였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연세는 70대 초반이었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탓인지 체력은 매우 약하셨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께서 조금씩 회복되어 집 앞까지 나갔다 오실 정도로 상태가 좋아지셨을 때 저에게 또 다른 큰 일이 닥쳤습니다. 바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입영 통지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할머니를 두고 군대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게다가 할머니와 제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군대에 있는 동안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기에 그 걱정이 더욱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난히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 호프집 사장님께서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왜 그렇게 어두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동사무소에 가서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라. 노인들은 요양 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백화점이 쉬는 날,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제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할머니의 생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를 부양할 자식, 즉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죠. 그때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와 산책을 하는데 눈물이나 거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할머니는 꽉 잡으시며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사나 보다. 미안해라고 하시는데 저는 감당하지 못하고 흘끗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그 눈물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할머니에 대한 염려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입대 전날까지도 저는 여기저기 알바를 했습니다. 최대한 돈을 모아 할머니께 전달을 해야 했으니까요. 첫 휴가 때까지는 할머니가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 훈련을 받으면서도 할머니가 아른거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됐는데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가 되더군요. 한 달여 만에 들은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기운이 없어지셨습니다. 아직은 시장에 혼자 다니시기 힘든 상태셨기에 드시는 것도 시원찮을 것 같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할머니와 통화가 끝나면 화장실에서 혼자 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기가 너 무슨 일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답을 했는데 야 다 죽어가는 얼굴이면서 뭐가 아니야라며 절 살피기에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듣던 동기는 힘들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기 전역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의가사 전역 라더군요. 그래서 웃고 말았습니다. 차마 아버지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휴가가 되어 저는 최대한 빨리 할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의 몸 상태는 더 나빠지지 않았고 전보다 잘 걸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일을 하시기엔 불안해 절대 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다음 날부터 부대 복구 전날까지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할머니가 쓰실 수 있도록 통장에 입금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휴가 때마다 저는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을 했고 돈을 벌어 할머니가 생활비로 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 저는 일을 하다 발목에 자재가 떨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이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바로 부대로 복구했죠. 제가 다리를 쩔뚝거리며 움직이는 게 시원치 않자 선임인 김 병장님께 알렸습니다. 그렇게 선임하사님도 알게 되셨고 다친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제 형편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제 치료를 도와주시는 것을 넘어 저를 도울 방법을 강구해 주시겠다며 대대장님에게까지 저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저희 할머니를 돌봐주시러 부대의 한 상사님과 무선 반장님이 나가셨고 아버지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할머니가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님이 정기적으로 저희 할머니가 잘 계신지 들여다보시도록 해주시기로 약속도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조기 제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제 몫의 역할이었기에 끝까지 해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동기는 너는 정말 책임감이 있다. 나 같으면 옳다구나 하고 제대시켜달라고 했을 텐데라고 하기에 그럼 내가 아버지랑 다를 게 없잖아. 감사하게 내 사정 다 봐주셨고 마음도 놓이게 해주셨는데 내 역할을 그만두면 안 되지 할머니도 제대할 때까지 잘하고 오라고 하셨어.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벅차게 감사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휴가를 나가서 공사장에 나가는 것도 계속했죠. 상병이 되고 휴가를 앞둔 어느 날 동기인 상혁이가 건승아 이번 휴가 때는 우리 집에 같이 안 갈래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라고 물어보니 그냥 너랑 우리 집에 한번 가고 싶어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 자랑 좀 했거든 그랬더니 궁금해하셔서 갈래라고 묻더군요. 부모님이 궁금해하신다는데 또 거절만 할 수는 없어. 그럼 휴가 나가는 날 같이 가자. 참나 내가 뭐라고 자랑을 하냐라고 답하니 야 너같이 열심히 사는 애가 어디 있냐? 나는 완전 철딱서니 없이 살았거든. 널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너는 어쩜 불평도 안 하고 그렇게 뭐든 열심히 하냐 그래서 내가 자랑을 했다니까라며 웃더라고요. 쑥스럽기도 하고 괜히 민망해져서 저도 같이 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동기 상혁이의 집은 딱 봐도 부자구나라고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상냥하신 어머님과 다정해 보이시는 아버님이 저희를 맞아주시는데 상혁이가 왜 그렇게 따뜻한 아이인지 알 수 있더군요. 식탁에 차려둔 음식은 정갈하고 맛있었습니다. 종류도 너무 많아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며 할머니 생각이 나던 차에 어머님이 잘 먹네. 내가 갈 때 가져가라고 챙겨놨어요. 가져가요. 할머님 드시라고 전복죽도 좀 쌌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런 화목하고 풍성한 식탁에 처음 앉아 식사를 하려니 낯설기도 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런 거구나 하는 동경도 생기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 과일과 차까지 대접받으며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저기 내가 결례가 안 된다면 건순근 제대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돕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내가 어릴 때 참 힘들게 컸거든.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 만나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회사도 세우고 했어. 나도 우리 장인어른처럼 좀 베풀고 싶은데 건순군이 제격인 것 같아. 우리 상혁이가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안정적으로 할머니를 모실 수 있는 게 건순군도 좋지 않겠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머뭇거리자 아버님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야. 나중에 잘 돼서 갚으라는 거지. 우리 상혁이랑 같이 우리 회사 일 좀 배워서 해주면 더 좋고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배움이 짧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아보지 못해 너무 어리둥절합니다라고 했더니 상혁이가 야 너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머리 좋아 군대에서 자격증 딴 게 몇 개냐 늦었지만 대학 가고 졸업해서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라며 얼른 받겠다고 하라며 웃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나에게도 이런 횡재가 있는지 놀라워 어안이 벙벙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봉투를 주시며 이거는 일단 할머니 필요하신 게 뭔지 몰라서 이만큼만 넣었어요. 이걸로 할머니 필요하신 거 하고 제대할 때까지 하고 싶은 공부가 뭘까 생각해봐요. 우리 상혁이 말로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그렇게 단시간에 땄다면서요.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줘요. 알았죠? 나는 얼마든지 투자하고 싶으니까라는 말과 함께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아들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할 테니까 부담 느끼지 말아요라고 해주셨고요.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로 1,00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간단하게 할머니가 지내실 만큼의 돈이 아니고 너무 큰 돈이었으니까요. 할머니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고개를 파묻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이런 감사한 일이 어디 있니 염치가 없어서 어쩌면 좋아 이 할미가 못해준 걸 다른 분이 해주시겠다니 너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한참을 그렇게 우시는 할머니를 보자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와 그리고 저에게 호의를 베푼 상혁이와 그의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자격증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을 검색해봤습니다. 그 대학들 중 제 자격증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로 추려보았더니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전문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수능을 봐야 하긴 했지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관련 자격증이 없는지 찾아보고 제대할 때까지 따기로 했습니다. 수능 공부는 상혁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상혁이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다니다 군대를 왔는데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공부라고는 중학교 때 이후에 해본 적이 없으니 깜깜무식인 저에게도 설명을 잘해줘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휴가를 나가서도 공사장에 가지 않고 할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감사함을 갚는 길은 노력하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내야 했고요. 병장이 되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 사이 아버님께서는 할머니가 지내실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더 입게 된 것이죠. 전에 살던 동네에서 좀 더 아래쪽에 있는 빌라였는데 1층이라 할머니가 다니기도 좋으셨고 깨끗했습니다. 할머니 침대는 전동 침대로 바꾸어 주셨는데 일어날 때 너무 편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다 제가 빚을 지게 된 거라고 하시면서 아끼고 깨끗하게 써서 나중에 다 돌려드리자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어 감사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대를 한 달 남은 시점에 수능 시험이 있었기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군 생활을 열심히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대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의 배려와 도움 또한 저에겐 큰 감사였으니까요. 그래서 훈련도 생활도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말 저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상혁이는 곁에서 저만큼이나 함께 노력해줬습니다. 그랬기에 제가 하는 그 노력마저도 저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능 날 하루 전에 집으로 가 할머니와 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가 힘들게 싸주신 도시락을 가지고 수능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그 떨림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자신 없었습니다. 최소 점수만 맞추자는 생각으로 시험을 치렀죠. 시험이 끝나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허무맹랑한 행동이지만 그때는 너무 간절해서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맥이 풀려 아무 생각이 안 들더군요. 할머니께 시험이 어땠고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어디는 쉬웠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가 잤다는 것을 알 만큼 언제 골아 떨어졌는지 모르게 잤더라고요. 상혁이 아버님께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부대 복귀를 하기 위해 아버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한다고 하긴 했는데 아버님이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기 싫은데 마음처럼 쉽지 않네요라고 말씀드리자. 건승군. 아니 건승아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감사하고 있다. 너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상혁이가 전해줘서 다 알고 있어. 물론 이번에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런데도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 노력을 잊지 마. 물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게 쉽지 않지. 그럼에도 너는 꼭 해낼 것을 믿는다. 꼭 이번이 아니어도 되라며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음 기회가 있으니 다시 해보자라는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조차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대에 복귀를 하고 상혁이에게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버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는 내가 뭐라고? 이 군대라는 곳에 와서 그렇게 도움을 받은 것도 감사할 일인데 너를 만나 이렇게 도움을 받고 위안도 받나 싶다. 고맙다. 아버님 말씀대로 꼭 해내서 아버님 회사에도 너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볼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상혁이는 크게 웃더니 나는 널 보면서 많이 배웠어.
나 같으면 그런 환경에서 너처럼 웃으면서 할머니 걱정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 나는 아버지 덕에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군대 온 게 내 인생 최대의 고난이었거든. 아버지 고생하신 이야기만 들었지. 고생이 뭔지도 모르는 내가 널 보면서 배우고 있어. 너 대단해. 그런 대단함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야. 너무 그렇게 부채의식을 갖지 말라며 제 어깨를 다독여주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든든했고요. 그래서 이 마음들을 제가 꼭 갚고 싶었습니다. 제대를 하기 전 말년 휴가를 나와 여기저기 단기 알바라도 하려고 알아보고 복귀를 했다가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탄 버스는 또 그전과 다른 느낌이더군요. 상혁이와 상혁이 집에 가서 상혁이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큰 절을 하고 할머니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께도 효도할 테니까 제발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건생이 같은 아이를 할미가 얻어서 이렇게 신세를 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무슨 효도까지 바라냐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이 할미는 다 좋다. 미안해라며 우시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더 무거워졌다고 할까요? 성적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수능 성적은 그다지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다행히도 제가 가려는 대학의 전형에 부합하는 정도는 나왔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던지 진짜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원서를 쓰고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도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대학에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서울대 가는 것 못지않게 느껴졌습니다. 합격을 확인하고는 기쁜 마음에 상혁이에게 전화하면서도 굉장히 떨렸던 것 같습니다. 상혁이는 그때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 야 얼른 졸업해서 우리 아버지 같이 도와드리자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를 낮춰보지 않고 대우해주는 그 태도에 저는 더 힘을 내게 되더라고요. 비록 야간 전문대이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상혁이 아버님은 등록금을 한 번에 붙이시고는 생활비는 내가 다달이 보내줄게 다녀보고 더 공부하고 싶으면 편입도 하고 해. 그리고 할머니 생활하시는 거는 내가 더 자주 들여다볼 테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라고 하시기에 아버님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활비는 벌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신세질 순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건승이는 이런 면이 너무 기특해 고맙다 달라지지 않고 계속 씩씩하고 기특해져서 그런데 나도 건승이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 그 말을 지킬 수 있게 해줘 부탁이야 라고 하시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무슨 복을 받아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있다 보니 더 열심히 생활하면서 성적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무릎도 안 좋아지시면서 거동이 힘들어지니 기력도 약해지셨습니다. 2년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는데 너무 많은 생각들이 스치더라고요. 졸업을 하고 상혁이 아버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꿈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은혜도 갚고 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혁이 아버님의 회사에 들어가 일하면서 매달 어머님 아버님께 선물을 했습니다. 아버님 회사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회사들에 납품을 하시는 일을 했는데 저는 거래를 위해 개설해 놓은 서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부서지 저를 비롯한 과장님 한 분뿐인 부서라 항상 바쁘고 작업량은 많았습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축금이 쌓여가는 재미도 있었죠. 할머니의 기력은 약해지셨지만 그 병원비를 제가 부담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10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는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님은 경영인 잡지에도 나오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시던 과장님이 건승씨 혹시 코인이라고 들어봤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들어는 봤죠. 과장님 그쪽에 관심 있으세요라고 답했더니 그런 게 대박이 나면 우리 같은 개미들도 부자 돼 보는 거지 안 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또 그렇기도 했지만 유행은 바라지 말자는 생각도 있고 낯선 투자처에 두렵기도 해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건승씨 진짜야 이건 해야 돼. 나 며칠 사이에 얼마 벌었는지 알아라면서 보여주시는데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한 달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 수익금으로 적혀 있는데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곳에다 조금 투자를 해봤습니다. 한 달 용돈 날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로 저를 다독였죠.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결과는 굉장했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비용의 3배의 수익이 배당되더군요. 그렇게 생긴 돈을 시작으로 분산 투자도 해보고 다시 합쳐 투자도 하면서 점점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회사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진으로 재직하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거래를 위해 가지고 나간 회사 돈을 가지고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탕진을 한 뒤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래를 트기 위해 간 길이라 큰 돈을 들고 나갔고 그 돈이 없어지니 회사는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하던 공장에서는 소문을 들어서인지 대금을 치르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매정하게 굴어 결국 납품을 못 맞추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과 상혁이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 경찰과 공조했지만 숨어있는 사람을 잡기란 좀처럼 어려웠습니다.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를 하며 파산에 이르렀고 아버님과 상혁이는 큰 빚을 떠안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개미보다도 작은 만큼이더군요. 어머님은 몸져 누우셨고 상혁이는 전과는 다르게 초췌해졌습니다. 그런 상혁이에게 그동안 모아놓은 통장을 내밀며 일단 이거라도 보태서 해. 내가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그 이사 잡으면 좀 나아지겠지 기다려보자라고 했더니 상혁이는 야 이거 다 놔주면 너 할머니랑 어떻게 할래? 고맙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전 재산을 주면 어떻게 해라며 힘없이 웃더라고요. 아버님은 약해지실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그 이사를 잡아 죗값을 받게 하고 싶어 하셨죠. 그러면서도 다시 재기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면을 보자니 아버님이 성공하셨던 건 그냥 쉽게 된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코인이 나름 선방하고 있었기에 조금씩 팔아 생활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취업을 위해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제 인생의 행운은 더 남았었나 봅니다. 제가 투자했던 코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면서 투자했던 금액의 100배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코인으로 100억대 부자가 된 30대들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큼 대박이 났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처럼 몇백억을 수익으로 얻지는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만큼 수익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른 수익금을 보는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환전부터 했습니다. 통장에 꽂힌 돈을 확인하고 바로 아버님께 연락해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님께 통장을 내밀고 아버님 이 돈으로 급한 거 막으시고 다시 시작해보시는 거 어떠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눈이 동그랗게 커지시더니 너 이 돈이 어디서 났니? 하시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을 어떻게 쓰니? 아니다. 아니야 건승아 고마운데 이건 네 복이다 가져가서 할머니랑 더 잘 살아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릎을 꿇으며 아버님 제발 제가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회사 파산해서 닫았지만 이대로 그만두기엔 아까운 회사잖아요. 우리 다시 해봐요. 그동안에 저 도와주신 거 제가 이렇게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갚으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우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돈을 다 쓸 수는 없다.
너의 뜻이 그렇다면 투자를 하는 걸로 하자. 그 투자를 내가 받아서 꼭 성공해 볼게 고맙다라고 하시며 계속 우셨습니다. 아버님과 상혁이 저는 다시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전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다시 문을 열었다고 여기저기 명함 돌리고 유럽의 거래처에도 알리고 하느라 한동안 정말 바빴습니다. 저는 가장 큰 투자자 겸 이사로 승진도 했습니다. 아버님께는 50억을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증여세까지 제가 확실하게 냈습니다. 할머니가 꼭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 도울 수 있는 것 다 도우라고 하셨기에 그러려고 다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상혁이네와 저희가 나란히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사는 데 썼습니다. 상혁이가 살던 전에 집보다는 작지만 그런 대로 지내시기 좋은 곳으로 샀죠. 역시나 세금까지 확실하게 냈고요. 어머님은 할머니를 더 가까이서 뵐 수 있다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 없을 때 벌써 두 분이 친해지셔서 가까우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수익금이 생기는 대로 어기는 법도 없이 배분을 잘해주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확실한 투자처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라는 인간은 돈 떨어지자마자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잡았습니다. 이미 돈이 없다며 딱 잡았다면서 감옥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배상금으로 나온 금액도 갚을 길이 없다면서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뻔뻔히 구는데 진짜 때리고 싶더군요. 법이라는 게 참 어쩔 때는 당한 사람보다 어긴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출소해도 편히 살지 못하게 계속 압박은 해보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근무하면서도 이런저런 불법을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처 공장들이 빨리 등을 돌리기도 했고요. 아직 빚을 다 갚은 건 아니지만 해결하면서 회사는 꾸준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돌아오는 배당금도 커지고 있죠. 여유가 생기고 나니 결혼을 해 할머니께 증손지를 안겨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선도 보고 소개팅도 하고 그랬는데 임자를 못 만나다가 상혁이가 만나는 여자친구의 친구와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그 친구와 오는 10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혁이와 합동 결혼식을 하자고 농담처럼 말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친인척이 없는 것을 안 상혁이와 부모님들의 배려인 것을 알고 있기에 감사한 마음뿐이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은혜도 갚고 빚도 갚아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는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아버님처럼 멋지게 아낌없이 돕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을 결혼할 새 신부도 이해해 주어 그 부분에 뜻을 맞춰진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 더 잘 모시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다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면 지금의 고통은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 다들 행복한 삶을 위해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